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김신행 교수님의 국제경제학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장 교환과 국제무역이 되는데요. 우리 교환이라는 것은 원시시대에서부터 계속 언제나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파트에서는 사람 간의 교환을 통해서 상호 이득을 얻게 되는 윈윈 현상이 발생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이제 국가 간의 교환으로 바뀌게 되면 국제무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환의 본질서부터 교환이 발생하는 원인, 그런 것들을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약간 미시경제학의 기초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무차별 곡선과 예산선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설명드릴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미시경제학 이론이 좀 어느 정도 잘 돼 있으신 분들은 그냥 가볍게 보시고요. 요게 내용이 좀 어려운 분들은 미시경제학 얘기를 다시 한번 또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1절에 보시면 교환의 본질입니다. 교환이 과연 무엇이며 왜 발생하는가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볼 건데요. 교환의 발생 원인은요, 교환을 했을 때 누군가 한 사람만 이득을 얻고 누군가 피해를 보는 제로섬 게임이 아닙니다. 여기 상호 이득이라는 윈윈, 둘 다 이득을 본다 라는 거에 어떤 교환의 장점이 있습니다. 교환은 원시시대부터 시작됐고요. 두 당사자, 교환에 참가하는 당사자가 2명이면 모두에게 이익을 준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자, 우선 교환 얘기하면은요, 먼저 한계 효용이라는 그 개념을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계 효용이다라고 하면은 요 기본적인 내용이죠. 한계니까 마지널입니다. 마지널. 한 개 더 추가했을 때, 요 뜻이에요. 그래서 재화 한 단위를 더 소비할 때 추가적으로 효용이 얼마나 증가하는가, 그래서 마지널 유틸리티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x제가 한 개 증가했을 때 총 효용이 얼마나 증가하는가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런데 이 한 개 효용이 체감하는 법칙을 가지고 있다, 보통 이렇게 가정을 많이 하죠. 어떤 재화에 대해서 많이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한 개 효용이 점차 감소합니다. 그래서 감소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궁극적으로 언젠가는 감소한다라는 것을 전제로 깔고 얘기를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에 따라서 어떤 재화를 이거 중요한 겁니다.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떤 재화를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애지중지하는 정도, 한 단위 추가에 따른 만족의 정도가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떤 거 하나를 많이 보유하면 할수록 한계 효용이 작아지게 되니까 여기에 바로 교환의 발생 원인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여기 재화의 보유량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과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사과 한 단위에 대해서 별로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요. 바나나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바나나에 대해서 한 단위에 대해서 애지중지하는 정도가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사과가 적은 사람은 그렇죠, 사과 한 단위에 대해서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한계 효용이다라고 하면 그 한 단위에 대해서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 건데, 그게 출발 자체가 재화의 보유량이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니면은 재화의 보유량이 똑같더라도 어떤 사람의 선호, 그렇죠, 테이스트라든가 프리퍼런스가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호의 차이 때문에 보유량이 동일한 경우에도 선호의 차이가 있어서 교환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어떤 사람이 어떤 두 재화가 있으면 그 선호, 사과나 배가 있으면 선호의 차이에 따라서 교환이 발생할 여지가 있고, 만약에 선호가 똑같다라고 하면 그렇게 되면 재화의 보유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한계 효용이 체감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환의 여지가 발생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이러한 어떤 효용이라는 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선호의 체계를 분석하는데, 우리가 재화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무차별 곡선이라는 걸 사용해 가지고 우리가 분석을 하죠. 그래서 결국 여기 나와 있는 효용 함수는 무차별 곡선하고 같은 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차별 곡선 효용 함수는 같은 말인데 만족감의 정도를 수치로 나타낸 함수 관계로 표현한 것이고요.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이렇게 하죠. 어떤 효용 함수가 있다라고 하면 두 재화가 있어요. 그럼 x랑 y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효용 함수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근데 이걸 분석할 때 우리가 3개의 변수를 가지고 분석하니까 너무 불편합니다. 그래서 변수 축이 3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x, y, u 이렇게 있어야 되니까 이게 불편해가지고 이거를 차원을 다운시켜서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형태가 있으면 동일한 효용을 주는 상품 묶음들을 점점점 해서 연결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위에서 투영시켜 가지고 네, 등고선의 원리를 사용해서요. 이거를 등효용 곡선, 이게 이제 무찰보 곡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등효용 곡선이라는 것은 내비게이션 같이 여러분들이 어떤 3D로 되어 있는 어떤 그 입체적인 모양을 2D로 이제 바꿔버리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찰보 곡선의 그 개념은 아시겠죠? 뭐 똑같은 얘기입니다. 효용함수를 2차원으로 다운시켜서 동일한 효용을 주는 상품 묶음들을 쭉 연결한 집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분석하기가 좀 더 서술적으로 좀 더 편리한 점이 있습니다. 자, 무찰보 곡선의 성질, 특성 몇 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는 무찰보 곡선은 어떻게 됩니까? 네, 뭐 원점에서 멀어질수록 효용이 증가한다라는 거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원점에서 복수 좀 하시죠. 멀리 떨어질수록 효용이 증가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효용함수가 빨간 색깔보다 녹색깔이 훨씬 더 U1으로 높잖아요. 그럼 위에서 투영시키면 이렇게 효용이 증가한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뭐 다다익선의 원리가 거기 단조성의 원리가 깔려 있는 거 아실 거고요. 다음 두 번째, 자, 무찰보 곡선은 우하향합니다. 만약에 무찰보 곡선이 우상향하게 되면 두 재화 중에 하나가 쓰레기가 있는 거예요. 비재화가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반드시 우하향하고 그렇게 일반적으로 그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세 번째는 무찰보 곡선은 서로 교차하면 안 됩니다. 교차하게 되면요, 우리가 이행성이나 단조성을 위배하기 때문에 모순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자, 무찰보 곡선은 원점에 대해서 볼록하다라고 가정을 하고 많이 얘기합니다. 콥더글라스 형태처럼 우리가 우하향하는데 볼록하다. 이거 무슨 뜻이죠? 그렇죠. 무찰보 곡선이 여기 그림을 그리면 이걸 차원을 다운시켜서 여기다 그릴게요. 자, 그러면 X축과 Y축 평면에다가 나타내는데요. X랑 Y. 이때 무찰보 곡선이 이렇게 원점에 대해서 볼록하잖아요. 그러면 접선의 기울기가 바로 뭐냐면 한계 대체율인데, 한계 대체율이 처음에는 굉장히 이렇게 가파른 형태를 보이다가 점차 X제 소비량이 많아질수록 접선의 기울기가 완만해진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X가 많아지고 Y가 줄어들수록 접선의 기울기가 한계 대체율인데 그게 작아집니다. 그래서 무찰보 곡선이 원점에 대해서 볼록하다라는 것은 한계 대체율이 체감한다라는 거, 그것을 의미하고 있네요. 이거 간단한 얘기니까 여러분들 잘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계 대체율이라는 개념이 그 22페이지에 설명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복습을 해 주시면 여기다가 한번 체크를 해 보도록 할게요. 자, 한계 대체율, 우리 MRS라고 얘기하죠. MRS, XY 쓰고요. 자, 이게 뭐라고요? 그렇죠. Y제를 기준으로 했을 때 X제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가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원래는 절대값이나 마이너스를 씌워가지고요, x를 한 단위 변화시켰을 때 y가 얼마나 변화하니 이걸 나타내는데, 이거를 우리가 한계 효용의 비율로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x가 위에 있어야 돼요. 슬래시 그게 되면 x가 이렇게 위에 있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y가 이렇게 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분자분모에 있는 게 각각 x제랑 y제 한계 효용이다라는 거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한계 대체율은 한계 효용의 비율로 이렇게 설명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되는 거죠? 그렇죠. x랑 y에 대한 주관적인 어떤 교환 비율이에요. 주관적인 교환 비율이 되고요. 자, 그 다음 이게 무찰보 곡선 인디퍼런스 커브의 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나타낸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정리하시죠. 자, 뭐 밑에 책에는 이런 그림들이 좀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뭐 교차해서는 안 되고 원점에 대해서 볼록하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그냥 기본적인 걸로 가져가시면 오케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국제경제학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국제무역론은 미시적으로 접근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미시적으로 하려면 우리가 효용함수, 무찰보 곡선이 있고 예산제약선이 있어야 됩니다. 예산선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한다라고 할 때 주어진 소득 범위 내에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을 넘어서게 되면 우리가 소비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소비자의 어떤 예산 제약, 그거를 우리가 식으로 표현할게요. 자, 소득을 우리가 I라고 하면요, 이게 소득이에요. 소득. 주어진 소득을 가지고 X제랑 Y제 두 개만 있다 할게요. 얼마짜리 하는 X제를 몇 개 샀니 더하기 얼마짜리 하는 Y제를 몇 개 샀니,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X제에 지출한 금액이고 Y제에 대한 지출 금액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지출 금액이 소득을 넘어서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다 쓰는 걸로 할 겁니다. 그렇지만 뭐 이쪽에 지출 금액이 작거나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요 안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데 밑에 예산선 그림을 쫙 그려 보시면요. 네, 이거 간단한 얘기죠. 여기 보시면 여기는 y축 절편, x의 빵이 되고 x축 절편. 기울기 어떻게 되죠? 그렇죠. 요 기울기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py분의 px 그 비율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예산선이다라고 하면은 요게 우리가 이제 하나의 프라이스 라인에서 이걸 가격선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버짓 라인에서 예산선이라고도 하고요. 또는 가격선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예산선은 우하향할 수밖에 없어요. 왜 우하향할 수밖에 없죠? 아, 그렇죠. 우리가 가만히 보시면 소득이 이렇게 제한돼 있어요. 고정돼 있어. 그리고 아무 얘기 안 하면 여기 나와 있는 이걸 좀 굵은 색깔로 할게요. 소득이 고정돼 있고 XJ랑 YJ 가격도 고정돼 있습니다. 뭐 이게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XJ를 하나 더 이렇게 증가시키려고 하면 이권이 성립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주어진 소득 내에서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YJ 소비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로 우하향한다라는 것이죠. 자, 왜 우하향한다? 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소득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어져 있는 소득 때문에 인컴이 이렇게 주어져 있네요. 주어져 있어서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예산선의 기울기입니다. 이 기울기가 여기 보시면 PI분의 PX 있잖아요. 자, 이게 뭐라고요? 네, 상대적인 가격을 나타내요. 그래서 시장에서 평가된 객관적인 교환 비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환 비율. 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시장에서 X의 가격이 2,000원이고요. 자, Y의 가격이 만약에 1,000원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1,000원 화폐 단위로 나타낸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화폐 단위로 표현한 가격이 되겠죠. 이렇게 나눠주면 이게 뭡니까? 이거는 뭐예요? XJ 가격이 2,000원인데 YJ 가격이 1,000원이니까 XJ를 하나 더 담기 위해서는 2,000원짜리 내가 하나 담는 거니까 100원, 1,000원짜리 하는 YJ를 2개 포기해야 된다. 이 뜻이죠. 그래서 이 얘기는 YJ 가격보다 XJ 가격이 2배 더 비싸다라는 것인데 뒤집어 얘기하면 이게 XJ를 하나 얻기 위해서 내가 YJ를 2개 포기해야 된다라는 XJ의 약간 기회비용을 뜻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습니다. 예산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효용함수 나타내는 무차별 곡선이 네, 우리가 살펴봤으니까 소비자의 균형점을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먼저 첫 번째 생각하셔야 될 것은 주어진 선택 가능한 한 영역이 요 예산선 영역이잖아요. 요 안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점들은 A점을 선택할 수 있고 B점도 선택할 수 있어요. 그 C점은 선택할 수 있는 영역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되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C점은 선택할 수 없고요. A점과 B점은 동일한 소득으로 우리가 소비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건데 어떤 점을 선택하는 게 제일 좋습니까? 라고 할 땐 이 소비자의 균형인데 이건 뭐냐면 소비자가 효용 극대화를 달성하는 네, 균형점이다. XJ랑 YJ 최적 소비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걸 찾는 거예요. 자, 어느 점이다? A점이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A점을 가만히 한번 특징을 살펴보시게 되면 A점은 무차별 곡선과 예산선이 접했다는 거 알 수 있잖아요. 자, 무차별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를 MRS XY라 그러고요. 이거 다시 한번 써볼게요. 자, X에 대한 한계 효용과 YJ에 대한 한계 효용의 비율이 되겠습니다. 자, 예산선의 기울기 어떻게 됩니까? 자, 우하향하는 이렇게 직선의 형태의 기울기입니다. 자, 이게 바로 뭐냐면 PY분의 PX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러니까 B점은요 어떻게 되냐면 요거 A점이 효용 극대화인데 A점을 보면 이게 두 개가 같아요. 무차별 곡선과 예산선이 접했는데 B점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A점 같이 이렇게 되는 경우가 효용 극대화되는 조건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끄집어낼 수 있겠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런 거 많이 알고 계시죠? 요거 뭐라고요? 네, 두 재화에 대한 또 주관적인 교환 비율이에요. 주관적인 교환 비율 이렇게 돼 있고요. 교환 비율. 자, PY분의 PX는 무엇을 뜻하죠? 네, 객관적인 교환 비율을 나타냅니다. 요거는 객관적인 교환 비율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주관적인 교환 비율과 객관적인 교환 비율이 동일할 때 우리가 효용 극대화가 달성된다 라고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B점은 어떻게 되나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B점 어떻게 돼요? B점에서는 우리가 무차별 곡선과 예산선이 접하지 않잖아요. 자, 어느 게 더 커요? MRS랑 XY랑 PY분의 PX가 어디가 더 크죠?
네, 당연하죠. 여기 보시면 무찰곡선의 접선의 기울기를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이게 MRS고요. 예산선의 기울기가 빨간 색깔이잖아요. 그래서 무찰곡선의 접선의 기울기가 훨씬 더 커요. 그래서 부등호가 얘가 더 크단 말입니다. 자, 이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XJ를 생각할 때 주관적으로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니 하는 정도가 XJ를 구입할 때 지불하는 비용, 느낌 자체가 이게 한계 편익 느낌이고 한계 비용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XJ를 증가시키고 YJ를 감소시키게 되면 이 소득은 변함이 없습니다. 내가 주어진 예산선에서 이동하니까 이러한 행동을 쫙 변화시켰을 때 그랬을 때 효용이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효용의 증가 이렇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 갈수록 네, 효용이 증가하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죠. 아셨죠? 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교환의 이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의 관심사는 뭐냐면 어떤 사람의 선호는 똑같습니다. 선호는 같아요. 그러니까 무찰복선은 똑같은데 보유량의 차이가 나는 경우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림이 요건데요. 여기 처음 출발점 자체를 한번 보세요. 여기요. 이게 A라는 사람이에요. A라는 사람이고요. 이게 이제 B라는 사람이라 할게요. 그럼 두 개를 비교해 보면 A는 뭐 XZ 20개 있고 Y가 10개 있다라고 할게요. 자, B라는 사람은 YZ가 20개 있고 XZ가 10개 있다라고 할게요.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되는 상태예요? 선호는 똑같은 상황임에도 선호는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부존량의 차이가 있는 거야. 보유량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봤을 때 무찰복선 가지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 거죠. 여기 좀 두꺼운 색깔로 하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여기요, MRS가 A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완만해요. B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 보세요. B 같은 경우는 MRS가 이게 좀 가파릅니다. 자, 그래서 이걸 다시 식으로 다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RS가 지금 어떤 상태죠? A가 생각할 때 XY랑 MRS가 B가 생각할 때 XY랑 자, 어떤 게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MRS A가 훨씬 더 크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책으로 가서 볼게요. 자, 25페이지 첫 번째 줄 교환의 이익 보시면 두 사람 A와 B가 살고 있는 경제를 생각해보자. 두 사람이 있고요. 두 사람의 효용은 같아요. 효용 함수가 같다는 건 선호가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효용 함수는 서로 동일한데 네, 여기까지 됐죠. 부존량이 차이가 나는 경우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교환 이전에 이게 비포예요. 비포. 교환 이전에 네, 거기 보시면 MRS를 비교하면 MRS A가 B보다 훨씬 더 크다라는 거, B가 더 크네요. 죄송합니다. B가 더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무찰복선의 접선의 기울기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됩니까? 네, A보다 B가 XJ를 더 소중히 생각한다는 거예요. 소중히 여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A는 뒤집어서 Y를 소중히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 소중히 여긴다 이런 표현보다는 뭐 XJ를 B가 더 높게 평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소중히 여긴다라는 것은 뭐 한 단위에 대해서 더 높게 평가한다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부등호가 다르다라는 것은 서로 주관적인 교환 비율이 달라요. 이렇게 주관적인 서로 교환 비율이 선호는 똑같은데 현재 지금 부존량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죠. 다른 경우 교환의 이익이 발생합니다. 교환을 했을 때 이익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좋아하는 정도가 X는 B가 좋아하는 거니까 A가 B한테 XJ를 주면 되는 거죠. 여기다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환이 발생하게 되면 여기다 이렇게 쓰면 애프터.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XJ는 이렇게 B한테 이동을 해야 돼요. XJ가 이렇게 이동을 하고 YJ는 A가 좋아하니까 이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서로 교환을 하게 됩니다. 이거 미시경제학에서 일반 균형할 때 그거 교환의 효율성 얘기하는 거랑 비슷하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언제 멈추게 되냐면 MRS XY가 A가 MRS XY가 B가 요거 두 개 같을 때가 네, 이건 뭐야? 서로 좋아하는 정도가 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환의 비율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기울기가 파랑과 빨강이 둘 다 한계 대체율 비율이잖아요. 그 중간, 거기 중간이 우리 여기 보시면 녹색깔로 할게요. 이게 이제 이게 바로 예산선을 뜻해요. 이게 교환 비율을 나타내요.
교육 조건을 뜻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파란 색깔이 바로 요거 보시면 요거 P0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가격선이 되는 거예요. 객관적인 가격선. 이게 이제 상대적인 교육 조건이 되는 겁니다. 이 교육 조건은 이제 요 둘이 좋아하는 거에 가운데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면 MRS A가 좋아하는 요거랑 그 다음에 요거 PY분의 PX예요. 우리는 P0라고 쓴 거예요. 얘가 요 중간에 위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MRS B, XY 이렇게 되면 요 교육 조건이 요 사이에 위치하게 되면 둘 다 교환이 이루어질 둘 다 윈윈 할 여지가 생겨요. 만약에 이게 같아도 교환은 돼요. 근데 이제 이득을 어느 한 사람이 다 가져가게 되는 것이죠. 네, 그렇죠. 자, 그래서 중간에 보시면 우리 책에 보시면 26페이지. 자, 이렇게 서로 교환을 통해 가지고요. 둘 다 상호 이득이 생긴다라고 나와 있죠. 예, 그게 우리의 포인트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교환이 발생하는 이유 그거를 여기서 이제 뭘 가지고 얘기했습니까? 라고 하면 뭐 교환을 통한 효용 증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교환이 발생하는 이유는 자, 부존량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비록 효용함수 무찰복선이 서로 똑같더라도 부존량이 다르게 되면은 한계 대체율이 달라지게 되고 그 결과 교환이 발생할 여지가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여기 결론이 나와 있는데 결론 한번 잘 체크해서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환이 발생하는 이유는 여기 보시면 교환이 발생하는 이유는 계속 얘기하는데 효용함수가 서로 다른 경우, 부존량이 서로 다른 경우에 두 사람의 한계 대체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앞에서 본 것처럼 한계 대체율이 만약에 똑같게 되면은요, 교환이 발생할 요인이 없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교환을 하게 되면 둘 다 교환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둘 다 그 교환을 통해 가지고 모두 효용 수준이 증가한다라는, 그러니까 어느 한 사람만 이득을 보는 게 아니라 상호의 이득이 이윤이 효용이 만족이 증가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우선 이렇게 하고요. 다음 시간에 챕터 그 2장의 2절 국제무역, 무역이 왜 발생하는가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